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대표님을 위시하여 조원진 대표님과 홍문정 공동대표님 그리고 이규태 최고위원님은 현역 정치인으로서 지금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여기 옆에 계시는 박태우 최고위원님과 이주천 우리 연수 원장님은 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2016년 11월 5일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 자진 참여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 발을 빚어 놓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IMF 때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 이후에 한 20년간 투병 생활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맞이해서 제 스스로 여기에 오물뜨기를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0년 동안 한국 땅에서 몸을 받고 살아오면서 경제, 정치,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고 본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론을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것이 대한민국 역사고 대한민국 우익 세력의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좌파 세력이 왜 이렇게 많았냐,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러분들은 냉철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우리가 전부 다 일제시대 맹목적으로 일본을 피난하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강탈당했다고만 하는 이 북한 세력에 대해서 거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해방될 당시에 우리 나발이는 남조선 공산당이 1926년에 박한예가 설립했습니다. 박한예는 공산주의 이론가로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투철한 공산주의 이론가입니다. 그 박한예가 근 20년 동안 지하조직을 해서 만든 것이 조선공산당입니다. 그것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우리가 38선에 지금 미국에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이 38선을 끈 것이 미국의 대한민국 분단의 책임이 원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냉철히 따져보시면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당시에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여기는 전부 다 아시아 대륙에 붙은 한반도의 짜투리 땅에서 반도의 남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참 위대한 지도자 우남 이승만 박사가 젊은 시절에 홀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일이 이승만 대통령을 반미 사대주의자, 미국놈의 앞제비,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도 안 될 나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북한에는 일제청산이 없습니다. 1945년 8월 8일날 소련이 제2차 대전에 참전하고 8월 13일에 북한에 진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러다가나 남쪽 다 먹겠다, 우리가 전쟁 투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소련에 입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불인하게 8월 10일날 38선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38선을 경계해서 남북이 분단되고 월남은 17도선을 경계해서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냉철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족이 발전하고 통일하는 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길에서 노천에서 우리가 조원진 대표님이 15일을 가까이를 천막에서 24시간 주무시고 이러는데도 대한민국 언론이 한마디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힘이 없고 아주 전국적인 지도를 못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종북 좌파의 근본을 잘 생각하셔갖고, 그러면 1945년도 해방 당시에 대한민국의 조선 공산당의 공산당원이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 당원이 40만이 됩니까? 그 당시 2,500만 남쪽에서 40만 공산당이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만은 대한민국에서 다 십자층이라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십자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부르짖을 때는 그 가족과 그 일가 친척이 다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탱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북의 진전 김일성이라는 악랄한 독재자가 2년 동안 사회주선 몰수하고 인민재판을 해서 기성 지식인과 일제시대 일본 공무원들을 다 처단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인민재판회가 밤중에 때려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식들, 자본가들 다 월남으로 진주해서 공산주의에 악랄한 것을 우리 남쪽 사람은 경험을 안 했어요. 사실 북한 사람들이 넘어와서 공산주의가 악랄하다 이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넘어와서 젊은 사람들은 서북청년단이라는 방공청년단체를 조직하고 남쪽의 가족들을 찾아온 기성세대들은 기업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망한 중소기업은 다 북한 출신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재벌에 대해서는 다 영남을 기반을 한 재벌이고 나머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30대 유망한 중소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북한 출신이 여기 넘어와서 뼈를 갈고 이 나라를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방공정신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김대중이가 중앙산을 개발하고 남북 협력을 한다. 이래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넘어오는 분들이 다 돈 벌고 호의호식 하는데 북한에 다 당겨준 가족들을 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가족을 생각하면은 방공법에 처단되게 일도분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이가 자리 잡으니까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영웅이 되더라고요. 정부의 보조도 받고. 그러다니까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금강산 구경 갔다 오는 여러분들이 다 남북에 왔다 갔다 해. 옛날에 선거를 하면은 본대 선거는 대통령 선은 동남풍이 부으면은 보수는 이긴다 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동남풍이 부느냐? 경상도에서 발진 대가 강원도로 해서 경기 북부로 하면은 이게 동남풍이 붑니다. 그거는 왜? 그 지역에는 거의 다 방공주의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원도는 탈북민들이 많아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향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2천만 이상 가족이라는 앞쪽 넘어오신 올라가신 분들이 옛날에는 생물을 하면 무조건 보수를 찍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왜? 세대가 40년 되니까 30년 되면 기존 세대가 한 세대가 물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사상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의 고향이 어떻고 조사의 고향이 어떻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가정이 지금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의 전통이 존재합니까? 전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료 사상도 없고 조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주말 되면은 영종도 공항이 이틀만 연속 연휴가 되면은 공항이 터져 나갑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매우 관광객이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때 제가 일요일날 골프 치러 광화문에 갔습니다. 가니까 저는 일요일날 골프 치러 갔는데 광화문에 가니까 대한민국 전쟁에 투입한다고 군인들이 완전 무장이가 전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바로 다음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대한민국은 무사태평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벌써 살아온 것이 건국 70년 동안 오래되고 타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종북 작발의 기본 뿌리는 어딨냐? 해방될 당시에 40만이 공산당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부 다 이것이 노출됐다가 결국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북진하게 되고 그러다 휴전설이 갇히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하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대구 폭동 사건, 11 폭동 사건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입니다. 46년도 10월 1일 날 대구 폭동 사건은 제2의 광주 사태를 유발한 동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주 4.3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다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장하려고 또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11 폭동 사건은 아직까지 이 좌파들이 입도절석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근본적으로 박한영의 지시에 의해서 대구 설계를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주동자가 누구냐? 공교롭게도 박정희 대통령 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황태수라는 박상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제5공화국의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신 김승건 상용그룹 회장입니다. 그러면 한 분은 박상희 씨는 현장에서 사살됐어요. 박정희 대통령 형님은. 그 다음에 김승건 씨는 사살 전향해서 기업에 투자해가 5공화국 지정부장급이 하시고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경륜 받은 이후에 크나큰 정치 기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황태수는 월북해서 북한 가서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가 5.16 혁명을 하니까 남파대가 밤도 호텔에 지금도 롯데 호텔 자리입니다. 몰래 숨어 들어가 박정희 최고의 여장을 만나서 남북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박상희가 누구냐? 김동필이 장인입니다. 그럼 김동필은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들러가면은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여순 반란 사건을 얽혀서 무기징역까지 받은 처지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5.16 혁명이 났을 때 상당히 공산주의자 아니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하고 김동필이가 결국 만나기도 안 하고 간첩으로 체포가 사형처리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초에 상당한 정치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탄압을 받고 우리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듯이 2년간 혁명정부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깨끗해졌어요. 왜? 정치정화법을 묶어갖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정치활동 금지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군인들이니까 정치를 잘 못했어요. 왜? 그 당시에 어떤 독재자들이 전부 다 얼러이고 뭐 했거든요. 한국 내 근거에 돈이 많다. 그리고 중국 화교들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전부 다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 그리고 돈 많은 자산가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벼가지고 민족 개발 작업으로 경제 개발 작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화폐 개혁도 한 게 된 겁니다. 그러나 화폐 개혁은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철도관사 다 팔았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해보려고 해 돈이 없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부터 넘어온 철도관사 국유재산을 다 불라했습니다. 그때 그래도 왜 막상 불라를 하고 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철도 공무원들이 30년 동안 거기서 관사에 얻어 사는데 갑자기 불러해줄 테니까 살아가니 목도 없다 이게. 처음에 다 그 현찰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막상 시행해놓고 5년 10년 분할 상환을 해보니까 돈도 안 되고 국유재산만 불러하게 된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이 많죠. 나라 재산 막 팔아먹는다고. 그런 과정에 4대 2억 사건이라는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일으킨 오크일 사건, 마tin고 사건, 새나라 사건 등등 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민정이양을 해야 된다는 경제계통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몇 분 이양도 연기하다가 했습니다.
해가 윤보선 씨가 그 당시 민주당 구파 윤보선 씨가 5.16 혁명 났을 때 옥것이 왔구나 한 분이 바로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5.16을 거의 음성적으로 지지하면서 작년 정권을 심판니까 민주당 심판이가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렸지만은 제 주위에서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당선시키면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왜? 재산 막 팔아먹고 정치는 이거다 국회의원이 없었으니까 잘했다 이거예요. 도로교통부 위반하면은 아예 도람통 4개 해놓고 잡아갖고 2시간서 불 씌우고 하니까 길거리 침 안 뱉고 도로교통 잘 지키고 국민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됐어요. 그런데 경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군사정부를 종식시켜야 된다. 그래서 선거가 거의 막판에 이루어질 때 윤보선 대통령이 장충남 공원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박정희는 빨가야 된다. 박정희는 빨개라. 그 한마디가 선거 5일 두고 했을 때 영남권이 전부 다 뒤집혔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도에 6.25 나기 1년 전이에요. 하도 대한민국 빨개가 많으니까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갖고 과거에 자유운동을 하더라도 자수로 하면은 보도연맹에 가입하면은 그 모든 국가를 삭제해주고 정부 요직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도연맹에 가입한 당사자들이 거의 다 젊은이들. 김대중 대통령도 보도연맹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가입을 했다. 했는데 1년 후에 6.25가 터진대요. 6.25 터지니까 그 당시 이승만 정부가 당황한 거예요. 이 보도연맹 30만이 북한군하고 내전을 동조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무너진다. 무조건 근거를 해가. 근거해가지고 바로 적격 처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단은 다 자기가 올라가고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강원 영구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된 거예요. 근데 6.25가 끝나고 나니까 그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빨개를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하에 숨고 해가 그 뿌리가 오늘날의 이 좌파의 근본 뿌리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한 번 전향할 기회를 줬는데 정부가 방침이 잘못돼서 그 이후에 1902대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붙은 사람이 조보감 씨라고 초대 농림부 장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가 받았던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보도연맹에 가입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숨고 위장하고 그러면 전쟁 능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잊어버렸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뭉치면 산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구호고 우리는 잘 살아보세. 이 구호에 나도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하기 위해서는 외국도 가고 월남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해야 되겠더라 이게. 여기서 모든 국민의 사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경제만 일으키면 산다. 응? 여기에 함몰돼서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6 혁명을 해서 2년간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지만은 경제적으로 실패했지만은 왜든지 인정 이양한 이후에 18년 장기 집권을 한답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아시아에서 좌빨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싱가포르 리칸유 총재라 합니다. 리칸유 총재가 26년 독재했어요. 그 아들이 15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18년 활동 안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YS DJ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사건거에 반대하고 진짜 국민들이 독재자라고 누명을 씌웠을 때 학생들이 다 거의 동조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 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4년마다 선거하는 거 돼야지 이 동남아에 우리의 어떤 걸 몰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딱 할 때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쓰고 나왔어요. 민족적 민주주의.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 사상이 결국은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애민주의. 민족주의보다 애민주의가 많기 때문에 왜든지 우리가 배고픔을 넘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고 정신적으로 독립정신,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정치 성향이 많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하도 배가 고프니까 왜든지 이 배고픔을 넘겨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들이 탄신일에 구미를 갑니다. 구미에 옛날에 최고 부자가 누구냐? 장택사입니다. 장택상 씨가 제가 국민학교 3.15 부정선거 할 당시에 대구에 유세로 왔는데 제가 그 차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그 당시에 장갑을 뭘 꼈느냐? 3월 15일이에요. 응? 실컷 장갑을 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모자를, 연금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조끼를 하고 그렇게 귀족적인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 집에 거의 농사 짓다시피 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부친께서 소름도 많이 받았어요. 왜? 조부가 그 장택상 씨 선산에 딸 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철저하게 경제를 단속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은행생활을 30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경제는 돈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없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첫째, 자본주의는 뭐냐? 돈입니다. 둘째, 사람이에요. 셋째, 기술이에요. 사람 따라오면 기술 따라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를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건 지금 좌파하는 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3년 동안 삐빠지게 많은 60조 다 털어먹고 작년에 50조 국가 빚내고 올해 내년에 예산도 70조 내고 지금 여러분들이 2022년도 이 정도 무너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 부채 1,000조 원에다가 가계부채 1,500조에다가 이거는 공적기업 또 부채가 많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빚지면 이자 원금 갚아 나가려고 하면 허리가 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대야말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3등 졸업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수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3군데를 거쳐가 박사를 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세력을 끌어들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왜? 화학제체를 지을 때 누가 대한민국에 독일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가 엔지니어들이 다 한국에서 제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왜? 철원석이 없는 나라에 무슨 제체를 짓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 인내에 가서 사정사정하고 함흥을 가두려고 했던 것이 결국 포항제철을 짓게 됐고 그 포항제철이 40년 만에 전 세계적인 제철 강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국내 정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존댓말로 지난 광화문에서 할 때 땡볕에 할 때 말이죠. 제가 그 광화문에 섰을 때 여러분들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그 광화문 광장을 사방 둘러보면은 앞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옆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고 그 밑에 1호선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에 피 맺힌 사연입니다. 왜? 우리가 보수가 숨기는 것이 뭐냐? 1945년, 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1975년, 72년까지 대한민국이 사실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못 사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12년 동안 북진 동일한다. 우리가 잘 산다.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가 국민들 불안했으니까 안보 차원에서 경제를 그렇게 호도한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가슴을 저었다고요. 제가 1972년도부터 74년도까지 공교롭게도 금융기관에 있을 때 그 당시 올라간 거물 간첩이 자수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왜 정부에서 월급을 주려고 안 내니까 각 은행에 파견했어요. 정말 없다고. 그분이 제 옆에 앉아가 2년 동안 왜 높으신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런 사람한테 말 들어가면 은행 비리가 들어가면 정보부에 흘러들어가면 좋지 않으니까 입단속 잘 시키라. 제일 코너에 자리에 제 옆자리에 한 2년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 창동에 살 때 그분이 안기부에서 집을 사줬는데 이하 상거리에 살았어요. 퇴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5일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 25일은 매일 정보부에서 그 당시 코티나차가 제일 좋았어요. 선택한 코티나차가 아침마다 은행에 9시 반 되면 딱 와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북한 실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평양 거리가 그 당시 70년도에 다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70년도에 대한민국 거리는 어떻냐?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그 당시 불이 나서 건물을 짓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70년도 이후로 남북 협상을 하자고 그 당시 70년도 됐을 때 우리가 북한 경제하고 통계상으로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항상 북한이 주장하는 게 뭐냐? 주체사상, 그리고 민족 정통성 확립, 당국내라고 해가 조상 잘 모시놨더라고요. 역사 전통성 한다고 박물관 잘 지르고 다 잘해놨더라고요. 평양 거리 가고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서울 광화문 거리에 그 당시 전국 종합청사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건너편에 교문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건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벌판에 청계체력 해봐야 그 당시 복대도 안 한 상태였고, 그래서 갔다 와서 급하게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인민전당을 부흥하는 세종문화회관을 건설하게 된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민족 정통서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아산 현충서를 정력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가 민족 정신의 이유고 tun생 그 묘역도 정력화를 해서 민족 정신을 함양하고 이렇게 문화재를 발굴하게 되고, 또 지하철 1호선을 불이 나게 만든 겁니다. 왕십리에서 청량역에서 서울역까지. 그건 그 당시 안보 차원에서 한 거예요. 경제건설로 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뼈저리게 했고,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는 72년도 83 경제조치라고 사채 동결 조치를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은행 금리가 5천만 원 예금하면은 3년제 정기예금 1억짜리를 줬어요. 제가 제 손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억 갖다가 3년짜리 한 은행 몇 개 돈 이자 몇 %입니까? 그때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연 33%예요. 그러면 사채는 여러분들이 거의 은행 이자에 한 3배 간다 하면 얼마인지를 상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기업은 없었으니까 대한민국.
거의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채에 고려되고 중석에 하는 사람이 사채에 고려되고 찌들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8.3 조치라 사채 동결 조치를 합니다. 제가 은행에 근무한 그 당시에 전국에서 사채업자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동아일보 안면에 사진 난 사람이 제 거래처였어요. 그 사람은 망했죠. 그러나 동대문 평화광장시장에 있는 상인 오랫동이 그 사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경제를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 경제락 하면서 수출 주도인으로 돌아섰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그 당시에 수출할 게 있었습니까? 시골 동네에 가발 머리 잘라가 가발 만들고 전부 다 옛장수들이 가발 머리 잘라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인형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송이버섯을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송이버섯을 따서 일본에 수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이버섯은 제철에 나면은 시간당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침에 오늘 생산을 해가 내일 정오에 일본 식당에서 식탁에 오르면은 가격이 3배 내지 4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루 지나버리면 그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밤새도록 그걸 송이를 쌉니다. 싸가 밤 열차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은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찰서장 불러놓고 송이버섯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면은 무조건 야간 통행증을 발급해라. 이것이 정치입니다. 경제예요. 그 당시에 제가 동대문 근무에 있을 때 우리 모 씨가 그 송이를 수급을 해가 하루에 3억 원어치를 수급하는 거예요. 70년도 3억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현금을 가져가서 청량에서 오시는 분들을 창고에다 갖다 놓고 현금 주는 거예요. 주고 새벽 3시, 4시까지 2시, 3시까지 포장을 합니다. 해가 그때는 김포항이니까 김포항에 가서 첫 비행기로 일본을 수출을 하면은 그 식탁이 일본 동경에 도착해서 점심시간에 각 식탁에 배급됩니다. 그 기동작전을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하셨어요. 제가 그거는 직접 보고 느끼는 거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청와대 앉아가 만차이나 하고,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청와대 생활을 보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는 정치를 벗어나야 돼요.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뺨때를 쥐고 계산기를 들고 청와대 앉아 두드려야 이 나라가 굴러갑니다. 정치 노름하면 이 나라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현실이 도달한다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지에 앉아가 밤에 텔레비도 안 보고 맨날 서름을 검토하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60조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고 그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경제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은 만큼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이병철 씨나 정재영 씨나 김은용 씨를 우리나라의 3대 영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정재영 씨가 유엔에 가서 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박사다. 국력에 난 박사다. 무슨 박사냐? 박사를 거느릴 수 있는 박사다 이게. 내 회사에 세계적 명문대학에 박사가 500명이 되게. 그 사람을 내가 부를 수 있는 게 박사지. 딴 게 아니냐는 거야. 그리고 이병철 씨도 물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가 했지만은 오늘날에 제가 여기 박태우 참 최고위원님도 외국 갔다 오시겠지만은 60년도, 70년도, 80년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공항에 내리면 거지 취급도 안 해요. 그러나
2000년도에 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의 어느 공항에 내려도 딱 내리면 앞에 뛰는 것이 뭐냐? 삼성전자 평화파입니다. 여러분들은 긍지를 느껴야 돼요. 일본을 이긴다 뭐 말로 하지 말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진짜의 극이라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씨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 경제가 얼마나 지금 잘 된 줄 압니까? 한때 1990년도는 일본이 미국을 능가한다고 미국 땅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까부다가 미국인데 눌려갖고 요새 지나간 20년 세월이라고 하고 그런 유행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가지고 미국 가서 트럼프 이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우리 같으면 굴신 얘기라고 대통령 아베 총리 떨어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일본 국민들은 박수 치는 게 왜?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2분 만에 46시간 비행기 안에 12시간 26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 2분 3분 만에 와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부국강변 해놨기 때문에 한말로 대한민국 천연기가 있고 보잉 707이 전 세계를 누빈다 이게. 요즘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좌파 좌익 사상을 쉽게 이기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 인연도 없는 조원진 국회의원님을 내가 길에서 만나갖고 내가 대통령 선거할 때 내 스스로 강동 지역을 책임지겠다 해서 내가 강동에 선거원들 한 20명 모아가지고 11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 자존심을 꺾고 저도 한때는 회장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길바닥에 좋은 지 6분 들고 내가 하면서 우리 강동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1일 동안 하면서 저는 차 한 잔 안 마셨습니다. 선거 딱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고 다시 참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좋은 인연을 맺었다 하고 헤어졌는데 조 대표님 말씀다나 우리가 동학산에서 잘못 만남인지 잘 만남인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게 돼가 새누리당부터 애국당 우리 공화당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저는 제가 뭐 나이 70이 넘어갔고 제가 환대중에 환대예요. 미국수도 한 3년 산다 그랬고 한국수도 3년 산다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100개 능사가 한 300개 사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한 것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내가 뇌출혈로 삼성의료원의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우리 조 대표님이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봉제 풀고 한 3일 있다가 정명 우리가 동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추사에 갔다가 그 다음에 집회에 나갔다 또 제가 뇌출혈이 돼가 두 번째 수술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요즘 격이 집회를 잘 안 나갑니다. 왜? 세 번째 제가 삼성의료원에 내시경과를 가면은 저희 80% 환자가 신체 마비 환자이나 부부자예요. 그 제가 두 번 했다 하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도 너무 오래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우리 공화당으로서 제가 강동이나 이런 데서 민초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지 사실 마이크들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나 오늘 우리 여기 박대우 최고위원께서 좀 해주시라 하길래 요즘 하도 이게 고생이 많고 우리 당직자가 몇 분 안 되는 분이 불철주야를 하니까 오늘 또 24시간 연습 끝난 뒤에 내라도 1시간 떼어드려야 되겠다. 응?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네?
딴 뜻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은 내년 2월 4일 입천까지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각자 종교는 종교인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내년 어제 우리가 연수할 때도 그 철학과 논작이 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운세도 내년 입춘이 지나면은 새로운 정기가 마련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변함없이 각자 불교에는 불교인대로, 기독교에는 기독교인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음롱철한 겨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등지면 안 되느냐,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2500년, 5000년 역사지만은 사실상 25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신라 1000년, 고려 600년, 700년, 이시조선 700년, 그러면 대충 한 2300~2400년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과거사에 있는 역사지만은 문헌에 없는 우리가 어떤 수정된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2500년 동안 우리가 못 살았다 이거예요. 세종대왕님도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은 임금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항공의 기적이 나인강의 기적을 버금간다. 항공의 기적만 있다 이야기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공의 기적이 나인강의 기적을 버금간다. 같이 간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을 칭송한 나라가 된 겁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남은 나라의 영토를 탐을 안 낸다. 자기 나라 땅덩이를 넓어 빠졌는데, 그리고 세계 전사에 전쟁의 방법을 바꾼 나라가 미국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 대항했던, 미국에 대항했던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 전후 배상을 안 받았어요. 딴 나라 같으면 전후 배상회가 제짭니다. 수십 년간 전쟁 비용 내놨고. 그러나 미국은 자기 자본으로 가서 다복 그 나라를 부강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독일도 일어났고 일본도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게 터부사리가 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란 진짜 이게 위대한,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가서 왜 대우를 받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그 크나큰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대우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베 총리가 왜 세계를 휘젓고 다닙니까? 자기 족보가 다, 외조부가 수사이고 다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 출신들이 서울대학 출신들이 대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서로 만나기 전에 알아보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위대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딸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써 우리가 김정일을 그 34살밖에 안 된 내 둘째 아들보다 나이 어린 아들을 왜 좋아합니까? 왜 하는것이 받듭니까? 김일성의 김정일이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6.25 사전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 나라에 한 5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10만 명 부상자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우리가 외국 가서 5만 명, 한 15만 명 사상자를 낸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70년 동안 이 나라가 이렇게 자리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를 거쳐 공업화를 거쳐 중화학공까지 이렇게 된 동기가, 이거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처음부터 기업가를 끌어안고 산업을 경제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축제를 했습니까? 필리핀의 마르코스 세계적인 이 아시아 저개발 국가 독재자들은 경제개발을 빌미로 해서 다 돈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삼성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업을 끌지 않았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초창기에 한 것은 대한석유공사,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화찬란한 대한석유공사가 나옵니다. 그 하나가 그 당시 국영업체였어요.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민간 주도로 했습니다. 그 결국 SK가 누가 오늘날 SK가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기적을 남기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뭐 최태원 회장이 뭐 노무현 노 대통령 딸하고 연소송하면서 그에 대해서 6조 얼마를 뭐 연청구 소송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산업화 할 때 기업인데 물건을 준다, 오다를 준다, 돈이 없잖아요. 돈을 만드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돈을 만드는 길. 첫째, 정부 정책 자금을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 다니보면 그 일제시대부터 있던 상업은행, 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5개 시중은행이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어졌냐? 그것은 그 당시에 단치금융으로 재벌을 키웠기 때문에, 그 이후 그 여파로 IMF가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IMF가 국가 부도 사태라고 하는데, 국가 부도 사태가 아니고 정확하게 금융 부도 사태입니다. 금융기관이 부도낸 거지 대한민국이 부도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했다 어쩌고 항상 자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부자 아버지가 장남이 나와서 사업하다 망했다 이게. 아버지 재산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은행이 망했기 때문에 나라 고정을 씌워가지고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야 이 세계 IMF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5분의 IMF가 오면은 대한민국은 국가 부채가 허리가 휘는 거예요. 이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는 IMF가 한번 오면은 15년, 20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3년 만에 극복했다고, 그 대신 좌빨들은 그걸 해서 엄청난 비자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좌파가 왜 이렇게 힘을 쓰고 용기를 내고 김대중 재단을 만들고 노무현 재단을 만들고 좌파들이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닙니까? IMF 때 그 당시 재산 정리를 하면서 국고 재산을 틀어갖고 민간 부채를 갚아주면서 회수를 안 해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눈덩이같이 불어가 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이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요, 대한민국이 우측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있죠. 좌측에는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소련하고 북한이 있습니다. 남쪽은 바다예요. 태평양 바다를 나가는 길목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5,000년 역사에 왜 못 살아뒀냐? 이거는 아침에, 오늘 아침 공교롭게도 역할하시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조금 이상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현 위치에서는 일본을 못 이깁니다. 이거는 천기 누설이 아니라 이거는 일본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을 극일해야 됩니다. 일본을 이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음양오행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 대륙의 중심이라 아시아의 중심, 대한민국 중심을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토해요. 일본이 목입니다. 소는 목을 절대로 모입니다. 왜?
옥토는 땅이고 복은 나무예요. 나무는 이 땅을 모든 진기를 빨아가 먹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칙이에요. 그러나 중국은 서쪽에 있어요. 북한은 수입니다. 그럼 수는 뭐냐? 토국수거든요.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소련이 우리인데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 그렇게 해도 우리 천하 가난한 나라가 세계 16개 나라가 달라들어가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과거 전사를 봐도 우리는 북방민족인데 지배를 받은 예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금이에요. 금은 토생금이라 우리가 미기 살리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항상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 사회를 따지면 중국은 내 자식이다. 여러분, 자식은 저성의 원수라고 그랬죠. 내 재산 줘야 되고 유산 남겨줘야 되고 죽이고 살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양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내 남편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이기면 거짓말 많은 거예요. 그렇죠. 북쪽은 내가 아내예요. 북쪽은 내가 아내라는, 나를 중심할 때 북이 아내라는. 그러니까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쪽 세력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1945년도 해방과 동시에 미군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된 동기입니다. 미국이 남방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남방 세력은 일본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남방 세력을 우리가 끌고 있으면은 우리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가 들어앉아 있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이 됩니다. 중국도 갈치를 모아고 소련도 갈치, 어느 세계도 왜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 미국 아닙니까? 중국이 패권 2위라 해도 껍데기예요. 일본에 되면 껍데기입니다. 일본이 3위라 하지만 1, 3을 우리가 양쪽에 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12국가가 들어올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진 통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을 우리가 물리치고 쪽벌이니 어쩌고 그러는 순간에 대한민국 경제는 나중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그 대신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이게. 이병철 씨가 삼성을 만들어가 전 세계 공항에 삼성 현수막을 형광판을 달아갖고 저는 미국 갈 때마다 자부심을 느껴요. 가보면 전 도시에 가면 라스베가스 뭐 삼성 간판이 휘어찰나게 달아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우리가 그런 세월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기려고 하면은 일본을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시간상으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내년 2월 지나고 4월, 10월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살아남는 당은 우리 공화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5명이 되든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우리 공화당은 보수의 주축으로 살아갈 겁니다. 어떤 정당도 문을 닫아도 우리 공화당은 문을 안 닫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힘내가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